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한 간호사가 동생의 군부대 면회를 갔다가 목격한 끔찍한 장면,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작된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였던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시스템을 뒤흔들었는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분노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통쾌함과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윤서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잃고 13살 차이 나는 동생 준호를 키워왔어요. 준호가 입대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오늘은 한 달에 한 번뿐인 소중한 면회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간호사 일을 하다 보니 영양소 계산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거든요. 참치 대신 닭가슴살을 찢어 넣고 단백질 비율까지 꼼꼼히 계산해서 도시락을 쌌습니다. 왕복 4시간 거리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죠. 지난 통화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는 것 같고 훈련장의 먼드 냄새가 스피커 너머로 배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전화로는 자세히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버스 시간표와 부대 반입 금지 목록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중학생 때 준호가 양갈래 풍선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였는데 이제는 군인이 되어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아이스팩으로 꼼꼼히 감싸고 온도 변화를 막으려고 신경 썼어요. 문 밖으로 나서니 비 예보도 없는데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 있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에는 준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미리 적어뒀어요. 훈련은 많이 힘들지 않니?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어. 몸은 아픈 곳 없고 밤새 3시간밖에 못 자는데도 몸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서 심장이 일정한 리듬을 찾지 못했어요.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차분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손바닥 속 도시락 가방에 무게를 제대로 움켜쥐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이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평범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부대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준호가 처음 입대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의젓해 보이려고 애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입대식 날 누나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통화에서 느꼈던 그 이상한 기운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군 생활이 힘든 건 당연하지만 뭔가 단순히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미묘한 변화를 잊는데 익숙해진 제가 느낀 직감이었습니다. 부대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 만에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즐거워야 하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다시 한번 단단히 움켜쥐고 버스에서 내렸어요. 부대 정문이 보이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준호는 어떤 모습일까? 많이 야위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 이제 곧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부대 정문을 지나자마자 서늘 한바람이 체온을 깎아내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신분증 확인과 소지품 검사를 거치는 동안 주변 시선들이 수평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게 규정대로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면회 대기실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모니터에서 안전수칙과 면회 유의사항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은 정확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대화하지 마십시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지나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기다리는 가족들의 어깨선을 보니 모두가 공통된 경직 상태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들 긴장한 채로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한쪽 게시판에는 인권 상담 창구 번호가 작은 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게 있는지 그때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안내문 정도로만 여겼죠. 접수표를 받으니 29번이었습니다. 손에 준 영수증처럼 눅눅했어요. 복도 곳곳에 있는 CCTV가 빨간 점 하나로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부부는 부목이 감긴 손목 사진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 면이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니테이유는 촬영 금지 문구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는데 왜 그런 사진을 찍었을까 궁금했죠. 시설 관리자의 발걸음이 복도에 올렸습니다. 규칙적이면서도 과도하게 절제된 느낌이었어요. 마치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것처럼 말입니다. 수고함에는 반입불가 물품들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간헐적으로 올리는 안내 방송은 완전히 감정 없는 톤으로 흘러나왔습니다. 29번부터 30번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몇 시간은 30분입니다. 규정을 위반할 시 몇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준호의 훈련부인데 번호를 노트에 다시 적어뒀어요. 혹시라도 까먹을까 봐서 말이죠. 문틈 사이로 구나 밑창에 거친 마모 자국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뛰고 걸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대기업 플라스틱의 냉기가 옷깃을 통해 피부에 닿았습니다. 한 노인분이 종이컵에 등 미지근 한 물을 홀짝이고 계셨어요. 아마 아드님을 면회 오신 것 같았습니다. 벽면 액자 속 구호들은 현실과 괴리감을 두고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금기 확립 강인한 정신력, 절대 복종, 글자들이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시락 보냉팩을 다시 눌러보며 시간을 재정렬했어요. 아직 차갑게 유지되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칩호흡으로 맥박을 낮추려 했는데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31번 면회잡은 나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어요. 29번이었으니 곧 불러주겠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니 다들 비슷한 긴장감을 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부부는 계속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뭔가 이상해요. 조용히 해. 들릴까봐 그들의 대화가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무엇이 이상하다는 건지, 왜 들릴까봐 걱정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문 너머로 신임여군 소희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작은 최고였지만 시선의 각도는 위에서 아래로 날카롭게 떨어졌습니다. 등 뒤로 묶은 머리카락 끝이 제복의 칼주름 위를 스쳤어요. 대기실 공기가 일순간 밀도가 높아진 듯 무거워졌습니다. 병사들이 가족 옆에 있어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대식에서 봤던 준호의 눈과는 다른 침잠된 분위기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 병사는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무릎을 굽힌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신임 소희의 발끝이 바닥을 잡게 두드리며 규율을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감시와 지도가 뒤섞인 태도는 경계선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며실 유리 너머로 각 분대의 이동이 퍼즐처럼 재배치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분단된 공간의 경계를 지도처럼 그려봤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곳이고 어디가 위험한 곳인지 본능적으로 파악하려고 했어요. 감정의 반응을 최소화하려는 병사들의 표정이 복사되듯 반복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관리표에는
여러 수치들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긴급 의무실 이동 건수 같은 중요한 정보는 표기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장교실 방향 복도 끝에 퇴색한 공용 화이트보드가 보였습니다. 저는 교대 시간대를 기록하며 언제쯤 변곡점이 올지 가능해 봤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익힌 관찰력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9번 면회 잡은 준비해 주세요. 드디어 제 순서가 왔어요. 대기 순번이 다가오자 심장의 박동이 청진기로 들을 때처럼 또렷해졌습니다. 종이 서류의 모서리가 손등을 스치며 얇은 상처를 냈어요. 마이스팩의 냉기가 다 식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준비를 그렇게 철저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한 것 같아 아쉬웠어요. 손바닥 땀 때문에 플라스틱 손잡이야 미끄러지려 했습니다. 턱을 일직선으로 세우고 문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곧 준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면회 실문이 열리자 신임여군 소위 장민서가 관등 성명을 확인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최고였지만 시선의 각도는 확실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등 뒤로 묶은 머리카락 끝이 제복의 칼주름 위를 스쳤습니다. 유리문 안쪽은 밝았지만 체감 온도는 차갑게 내려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간거리는 정확했고 의자 다리는 동일한 각도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된 공간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준호를 봤습니다. 체중이 많이 줄어서 볼선이 가늘게 패어 있었어요. 입대할 때보다 확실히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그의 표정이었어요. 누나 준호가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았어. 장민서 소위는 순찰 동선을 구두로 확인받으며 천천히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분대 이등병 한준호 면회 준비 완료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경직되어 있었고 자연스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의 시선은 모두 눈앞과 바닥 사이를 짧게 왕복하고 있었어요. 면회 시간표가 전자판으로 깜빡이며 분 단위를 쪼개고 있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무릎이 군복천이 미세하게 팽창되어 있는 게 보였어. 준호야, 많이 힘들지. 도시락 뚜껑을 여는 순간 공기 중으로 향이 빠르게 흩어졌어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을 본 지 정말 오래됐나 봐요. 누나가 직접 만든 거야. 닭가슴살로 단백질 보충하라고 넣었어. 하지만 준호는 쉽게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탄력 붕대의 흔적이 바지단 아래로 쭉 늘어져 보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야, 다리 어디 다쳤어? 제가 물어보자 준호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장민서 소희가 근접거리에서 자세 교정을 요구하는 몸짓을 취했습니다. 일어서서 제대로 앉아 소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준호가 급히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균형을 잃고 팔꿈치를 집었습니다. 뭔가 무릎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빨리 일어서라고 했지. 장민서 소희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이 정적으로 가득 찼어요. 다른 면의 객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일어서요. 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내 동생이 이런 모습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적의 막이 순간적으로 찢어지듯 소리가 변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민서 소희의 발끝이 준호의 옆구리와 무릎 사이 경계에 닿는 각도가 포착되었어요. 발길질이었습니다. 분명한 발길질이었어요. 제대로 앉으라고 준호의 몸이 바닥과 평행을 잃고 옆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의자 다리가 마찰음과 함께 짧게 떨렸어요. 면회실의 공기압이 한치 올라간 듯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준호. 저는 즉시 자세를 낮춰 동생의 어깨를 받쳤어요. 누군가의 숨이 멈칫했고 누군가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의 얼굴에 표정의 근육들이 통증과 굴욕의 무게를 동시에 견디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의 고통을 많이 봐왔지만 이건 단순한 신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호가 계속 사과하고 있었어요. 왜 맞은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어디 다쳤어? 저는 간호사의 본능으로 준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무릎 부분에 이미 멍이 들어 있었고 예전부터 있던 상처 같았습니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장민서 소인은 마치 아무래도 없었다는 뜻 서 있었어요. 훈이입니다. 군기 확립을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정당한 조치라고요? 발로 차는 게 정당한 조치라는 말입니까? 간호사로 일하면서 의료진의 폭력도 본 적이 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주변 면의 객들이 욱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특히 아까 봤던 젊은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저희 아들도 그런 일을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리의원의 동공이 커졌지만 동선은 여전히 매뉴얼에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촬영 금지 표시는 감정의 증거를 배제하는 벽이 되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면회 종료 안내가 중립을 가장한 단절의 방패처럼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제가 일어서서 장민서 소희를 바라봤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를 보호해야 할 때 그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군 내부 규정에 따른 훈익입니다. 민간인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차갑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 동생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일어날 수 있어. 준호를 부축해서 이를 키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간호사로서 그리고 누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겠다고요. 초단위로 기록된 이 순간이 평생의 상흔으로 각인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면회가 끝나고 나서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인 채 다른 병사들과 함께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누나 괜찮아. 그냥 가. 준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괜찮다고 발로 차였는데 어떻게 괜찮다는 거죠? 더 화가 나는 건 준호가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의무실 이송을 요구하는 서면 요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의료 서류 작성에 익숙했거든요. 요모는 규정집을 정확히 따르고 문장에서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오늘 15시 32분 면회실에서 훈련분대 이등병 한준호가 신임 여군 소혜로부터 발로 가격당하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무릎 부위에 기존 상처가 있어 보였으며 즉시 의료진 검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민서 소위는 상황을 훌륭의 범주로 기술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군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도입니다. 병사의 자세 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서류의 라인별 서명칸을 보면서 책임의 경계가 조용히 분절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당한 지도라면 왜 발로 차야 하는 건가요? 말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따져보자 장민서 소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이런 식으로 따지는 가족은 처음 만났을 거예요. 저는 기록의 완결성을 위해 시간과 위치를 분단위로 정확히 적어뒀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 기록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의무병이 바피 달린 들것을 들고 늦게야 면회실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미 준호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생활관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보냈습니다.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병과 관리의원 사이에 대화를 들으면서 황당했어요. 의료진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문제 없다고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복도 끝에서 상급자의 걸음소리가 불규칙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상황 보고를 받고 온 것 같았어요. 보고서의 문장들이 수동태로 조립되어 의미를 흐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해당 병사가 넘어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훈이옥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넘어진 사건이라고요. 발로 참건데 왜 넘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관등과 직책이 지휘선처럼 혀끝에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민간 의료 검진 동행 권리를 찾아 관련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군인 복무기율에 따라 외부 의료진 동행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저는 접견기록부 사본 발급을 즉시 신청했습니다. 최소한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공식 기록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선마다 CCTV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머릿속에 위치도도 저장해뒀습니다. 나중에 영상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보관 기간과 열람 신청 창구도 별도로 메모해 뒀어요.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려는 건가요? 오늘 면회실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하려고요. 관리의원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복잡한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포기하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승인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만 열람 가능합니다. 2주라고요. 그 사이에 영상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단 신청서부터 작성했습니다. 관성의 제도는 사건을 작은 일탈로 환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표정에서 봤거든요.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다른 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까 봤던 젊은 부부였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일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고하면 우리 아들만 더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가족들이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라네요. 이게 정상적인 시스템인가? 부대를 나서면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이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호사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눈앞으로서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합쳐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신고센터 신고할 수 있는 곳들을 하나씩 메모해뒀어요. 하지만 단일한 장면은 이미 조직을 넘어 외부로 수면화가고 있었어요. 오늘 면회실에 있던 다른 가족들도 분명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파장은 범위를 확장하며 도표 밖의 영역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늘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모든 걸 기록해두려고 했습니다. 정순만, 장민서 소희가 준호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가격, 16시 33분, 준호가 바닥에 쓰러짐. 정순만,
올무실 이송 요청했으나 거부당. 이렇게 기록하고 나니 객관적인 사실들이 명확해졌어요. 이제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싸워야 합니다. 간호사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볼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에 전화하는 것이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제 동생이 군대에서 포킹을 당했는데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하에 민간 병원 진료가 가능해야 하는데 일단 관련 서류를 준비해봐. 과장님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셔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저는 병원 소견서를 일자별로 클립에 묶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왜 일 괜찮아? 누나 미안해. 누나 앞에서 그런 일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왜 당한 사람이 미안해하는 거죠? 준호야, 이런 일이 자주 있었어. 많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가끔 있어. 그런데 누나 제발 신고하지 마. 내가 더 힘들어질까봐. 준호야, 그렇게 참고만 있으면 안 돼. 이건 명백한 포켓이야. 누나는 몰라. 여기 상황을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떻게 해? 준호의 말을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보복이 두려워서 포켓을 참고 있다네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어요. 며칠 배치도에 스쿠바를 맞춰 각도를 추정해 봤습니다. 비록 촬영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기억을 바탕으로 정확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범위부조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군대 내 포켓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네, 상담 예약을 잡아드릴게요.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담 예약이 캘린더에 추가되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그중에는 저는 관련 자료를 수집했어요. 군인권 관련 시민단체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인권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요청해 왔어요. 조사팀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추가로 제보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개인 감정의 단어들을 모두 제거하고 사실만 남긴 진술서를 작성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배운 객관적 기록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해당 시각 묘실 내부 조도는 양호했으며 관찰거리는 약 3m였습니다. 발길질의 각도와 강도를 정확히 획격했습니다. 사진 속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대를 뒷받침할 수 있었어요. 의무실 처치 기록의 공백은 질문의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CCTV 열람 신청 접수중을 받았어요. 회색 용지 위에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은 잉크 번짐 없이 정갈하게 찍혔어요. 접수번호 2-23892 CCTV 영상 열람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같은 부대의 자녀를 보낸 다른 가족들이었습니다. 혹시 한준호 이등병 보호자세요? 저희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인명 제보를 위한 안전한 메신저 채널이 개설되었어요. 같은 생활관 출신 병사 가족 셋이 연락을 맺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그 소희한테 맞았어요. 무릎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하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무서웠어요. 각자의 조용한 공포가 문장으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용기가 났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가진 증거들을 모으니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받은 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사건들은 대개 개별적으로 처리되면서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 사례가 모이면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마지막 장의 사건의 핵심 타임라인을 정리했어요. 자료 목록의 표제는 일관된 파일 명규칙을 따랐습니다. 2024 03호면 해실 폭행 목격 보고서 2024 03 035 17 CTV 열람 신청 접수 중 연대 메시지 창에는 서로의 안부와 절차 진행 상황이 교차하며 올라왔어요. 오늘 인권센터에서 연락 왔어요. 저도 변호사 상담 받았습니다. CCTV 자료 나오면 공유해 주세요. 파편화된 경험들이 하나의 내러티브로 재구성되고 있었어요. 증거는 감정의 언어보다 오래 버티는 뼈대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누나가 뭔가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누나 정말 괜찮을까? 나 때문에 누나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이건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병사들도 같은 일을 겪고 있어. 준호가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문이 바깥을 향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여러 가족이 함께하는 연대가 되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준호 이등병 보호자이신가요?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갑작스러운 면담 요청이었어요. 아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대 가족들과 상의한 후 면담에 응하기로 했어요. 혼자 가지 마세요. 저희도 함께 갈게요. 네, 같이 가죠. 우리가 연대해야 힘이 생겨요. 부대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전과 달랐어요. 며칠이 아닌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중량이 직접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최근 제기된 문제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위의 행동은 부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부적절했다고요? 그게 다인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중량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마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가족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사례들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진술서를 준비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자 중량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개별적인 불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 제기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인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추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면대 가족 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많은 사례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외부에서는 시민단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군 인권센터에서 파견된 조사팀이 현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의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 사안입니다. 조사팀의 중간 보고서가 나왔어요. 저희 사건이 개별적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일부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측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어요. 보도를 우려하는 음성이 통화 기록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가 언론에 알려지면 부대 전체의 명예에 타격이 됩니다.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할 수는 없을까요? 조직은 해프닝이라는 프레임을 신속히 배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해프닝이라고요? 발로 차는 게 해프닝인가요? 저는 해명 요구서의 문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간호사로서 의료 기록을 달아본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맞이 32분
정확한 시각에 발생한 폭행 행위, 목격자 다수, 물리적 증거 존재, 유사 사례 다수 확인된 숫자와 사실로 무장한 저희의 반박에 그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명예훼손 눈은 하는 문건이 날아온 거예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어요. 명예훼손이라는 협박은 숫자와 사실로 무력화되었습니다. 근거 없다고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는데요. 임명 제보자 보호원칙이 문서의 머리 글에 반복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제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술들 간에 작은 불일치가 있었지만 교차 검증을 통해 모두 해소되었어요. 오히려 그런 작은 차이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었습니다. A 병사는 오른쪽 무릎을 B 병사는 왼쪽 옆구리를 맞았다고 했어요. 시간대도 조금씩 다르고요. 하지만 가해자와 방식은 모두 일치해요. 의무실 근무표의 교대 기록을 확인해 보니 중요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폭행이 발생한 시간대에 의무병이 부재 중이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무병이 없는 시간을 노린 것 같습니다. 외부 조사팀은 열람한 자료의 사본 확인서를 남겼어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군대 감찰이 별도의 라인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상급 기관에서 특별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과거 유사 사건의 판례들이 첨부 자료로 묶였어요. 저희 사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내부 훈련의 모호한 조항이었어요. 이 조항이 제석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훈육을 위한 물리적 접촉은 허용된다. 이런 식의 모호한 표현이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장민서 소위의 경력 기록표를 확인해 보니 과도한 평가 편차가 보였어요. 어떤 상급자는 극찬을, 어떤 상급자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나치게 강압적인 지도 방식, 병사들과의 소통 부조,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던 거예요. 상급자의 결재서는 화살표처럼 책임의 방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정 소진을 관리하기 위해 일과표를 재구성했어요. 이 일이 제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연대 가족들은 번갈아 서류 접수를 맡아 지속성을 확보했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갈게요. 내일은 저희가 담당할게요. 서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훈련장의 목격자가 용기를 내어 익명으로 진술을 남겼어요.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정말 심했어요. 침묵을 강요하던 구조가 미세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균열은 처음엔 소리 없었지만 곧 명확한 틈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운 임계점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변화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부대 안팎의 시선이 두 개의 극으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한쪽에서는 저희를 문제 제기자로 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용기 있는 고발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로 부대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뒤연바 일부에서는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통화가 왔어요. 한준호 이등병 보호하세요. 상급 기관에서 연락드립니다. 보도를 우려하는 음성이 통화 기록에 끼어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는 걸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면 군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죠. 조용히 해결하자고요. 그동안 조용히 참아왔던 결과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조용히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가족이 피해를 봤어요. 조직은 여전히 해뿐인이라는 프레임을 신속히 배포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해명 요구서의 문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문서를 작성했어요. 간호사로서 익힌 정확한 기록 방식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명 요구이랑 훈이계의 정당성 주장에 대해 반박 물리적 폭력은 어떤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해명 요구 이안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해 반박 의료진 검진 결과 및 목격자 다수 진술로 입증된 명의훼손 논은하는 문건이 계속 날아왔지만 숫자와 사실로 무력화되었어요. 저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익명 제보자 보호 원칙이 문서의 머리글에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 원칙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제보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제보자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술들 간에 작은 불일치들이 있었지만 교차 검증을 통해 모두 해소되었어요. 오히려 그런 세부적인 차이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 사실은 모두 일치해요. 폭행의 방식, 가해자, 피해자 반응 등이 모두 동일해요. 가장 큰 변화는 의무실 근무표의 교대 기록이 누락 정황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폭행이 발생한 시간대에 의무병이 의도적으로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후 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계획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외부 부사팀은 열람한 자료의 사본 확인서를 꼼꼼히 남겼어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고 있었고 이것이 저희에게는 큰 보험하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국내 감찰이 별도의 라인으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외부 압력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군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지시합니다. 과거 유사 사건의 판례들이 첨부자로 계속 묶여왔어요. 저희 사건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내부 훈련의 모호한 조항들이 재석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이런 조항이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적 조치는 허용된다. 이런 애매한 표현들이 폭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흥되어 왔던 거예요. 이제 이런 조항들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민서 소위의 경력기로 표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과도한 평가 편차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급자는 극찬을 했지만 다른 상급자들은 계속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병사 지도에 있어 과도한 강압적 태도 상황 판단력 부족 및 감정 조절의 어려움 반복되는 민원 발생으로 주의 요망임이 여러 차례의 경고를 받았던 거예요. 상급자의 결재서는 화살표처럼 책임의 방향을 명확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감정 소진을 관리하기 위해 일과표를 재구성해야 했어요. 이름만 매달려서는 제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았거든요. 월요일 병원 근무, 화요일 서류 정리, 수요일 연대 회의, 목요일 병원 근무, 금요일 법률 상담,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가려고 노력했어요. 연대 가족들은 번갈아 서류 접수를 맡아 지속성을 확보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담당할게요. 다음 주는 제가 할게요. 서로 도와가면서 끝까지 해봐요. 그러던 어느 날 훈련장의 목격자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 실명으로 진술을 남겼어요. 저는 훈련병 김입니다. 그날 훈련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장민서 소위가 한준호 이등병을 발로 찾았어요. 여러 번 봤습니다. 실명 진술이 나오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인명의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강요하던 구조가 미세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게 이제는 명확한 균으로 확장되었어요. 다른 병사들도 증언하겠다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균열은 처음엔 소리 없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명확한 틈으로 벌어지고 있었어요.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운 임계점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군사법원에서 정식 수사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법 처리 대상이 된 거였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폭풍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군사법원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몇 개월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서 판가름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더니요. 판사가 들어오고 개정이 선언되자 법정 안이 숙연해졌어요. 장민서 소위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묘실에서 봤을 때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피고 장민서 2024년 3월 15일 묘실에서 훈련병 한준호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훈익이었습니다. 군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도 행위였습니다. 여전히 훈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법정에서 그런 주장이 통할지 의문이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들이 하나씩 제출되었습니다. 증거위로 묘실 CCTV 영상 드디어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화면에서 장민서 소위가 준호를 발로 찾은 감면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 증거위 후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서 연대 가족들과 함께 작성한 모든 진술서들이 제출되었어요. 개별적으로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이니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증거 3호 의무실 기록 및 교대 근무표, 의도적으로 의무병을 배치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제시되었어요. 이것이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 행동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이는 군 내부의 훈이후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신임소회로서 병사 지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반박이 이어졌어요. 훈이욱이라는 명목가에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욱 이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어요. 준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의젓해 보였지만 동시에 상처받은 기색도 명확했습니다. 그날 면회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저는 누나 앞에서 제대로 앉지 못해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균형을 잃었어요. 그때 장민서 소위가 어떻게 했나요? 발로 찼습니다. 여기를 준호가 자신의 옆구리 부분을 가리켰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준호의 증언이 끝나고 다른 병사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훈련장에서 목격한 병사 같은 생활관에서 지낸 병사들이 하나씩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장민서 소위는 평소에도 병사들에게 손을 대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도 병사를 밀쳐서 넘어뜨린 적이 있어 증언들이 쌓일수록 이것이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인 폭행이었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간호사로서 정확한 관찰과 기록을 해왔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묘실에서 정확히 무엇을 보셨습니까? 15경 장민서 소위가 제 동생 한준호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찼습니다. 각도는 약 45도 정도였고 힘의 정도는 상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그때 저는 간호사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급자들의 책임 문제도 제기되었어요. 장민서 소위의 문제 행동이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급자들의 무인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급자로서 부하의 행동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습니다. 개별 행위의 책임과 조직 문화의 개선이 함께 다뤄지기 시작했어. 이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어요. 군사법원의 판결문이 낭독되며 법정의 공기가 느리게 바뀌었습니다. 피고 장민서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군 복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전역 처분합니다. 장민서는 처벌을 받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어요. 상급자들의 무인과 보고 누락도 제도적 징계로 이어졌습니다. 상급자 3명에게 각각 감봉 및 보직 해제 처분을 내립니다. 판결과 함께 조직 차원의 개선 명령도 내려졌어요. 며칠 구조를 상담 공간과 관찰자 동선이 분리되도록 개편할 것, 임명신고 시스템을 외부 저장소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 의무실 기록을 전산 로그와 자동 대조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교육 과정의 개편이었어요. 생산관 교관 교육 과정에 인권 과목을 필수로 편입할 정기적인 인권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는 보호자 자문단의 일원으로 현장을 순환장구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제도 개선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된 것이었죠. 준호는 재활치료를 거쳐 일상으로 천천히 복귀했어요. 몸의 상처는 나왔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누나 고마워. 누나가 아니었으면 준호야 이건 당연한 일이야. 누나가 너를 지켜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연대했던 가족들은 서로의 일상을 되찾으며 연락망을 계속 유지했어. 이제는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변화를 만든 동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가족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겠죠. 보도 이후 이 차가의 방지 지침도 구체화되었어요.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건은 종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의 출발로 기록되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의 발길질은 제도의 사소한 틈을 드러내는 렌즈가 되었어요. 작은 렌즈는 결국 구조 전체를 재조정하는 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몇 개월 후 저는 다시 도시락 가방을 손에 쥐고 며칠을 걸었어요. 이번에는 웃음과 대화가 제한 없이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무릎에는 여전히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발걸음의 각도는 곧아져 있었어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감시와 연대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어요. 작은 용기가 만든 큰 변화를 직접 경험했으니까.